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젊은 시절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워냈을 때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품일까요? 아니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찍히는 차가운 입금 내역뿐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가슴 먹먹한 실화 한 토막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며 세 아들을 모두 박사로 키워낸 68살의 은퇴 교사.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였지만 아내가 병석에 눕고 정작 사람의 손길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내린 단 하나의 결정은 멀리 있던 세 아들을 단숨에 집으로 달려오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고개를 숙여 잘못을 빌게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왜 정작 필요할 때는 곁에 없는 걸까요? 진정한 가족의 정은 혈연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에서 나오는 걸까요? 인생의 노을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직설적이어서 외면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고 나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겉으로는 가장 가깝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옥입니다. 올해 68살이고 중학교 교감으로 퇴직했지요. 남편 최상우는 저보다 2살 위로 평생 수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을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큰 부귀 영화를 바란 적도 없었고 그저 새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제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만을 바랐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보람이라 여겼습니다. 새 아들은 정말 기특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지금은 현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죠. 둘째 민호는 판교의 유명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봉은 높다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막내 민수는 그나마 우리와 가까운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촉망받는 교수입니다. 듣기만 해도 참 번듯하지 않나요? 이웃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아들 셋이 다 박사라니 노후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정말 복 받으셨네. 저도 한때는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가장 고요하고 쓸쓸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노부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 양천구 목동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 방은 차고 넘치지만 각자의 방에서 삼시세끼를 우리끼리 해결합니다. 남편은 예전 같지 않아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저 역시 기력이 많이 달립니다. 아이들이 불효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매달 잊지 않고 생활비를 보내주거든요. 각자 100만 원씩 합치면 300만 원이나 됩니다. 솔직히 노부부 둘이 쓰기엔 충분한 돈이죠. 하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보냈어요. 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큰아들 민우가 전화로 하는 말입니다. 늘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하고 배경음으론 화상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기도 전에 아,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하고 전화가 끊깁니다. 둘째 민호는 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월말이라 좀 바빠서 100만 원 더 보냈어요. 요즘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연말까지는 도저히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막내 민수는 가끔 영상통화를 걸어 손주들 얼굴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는 늘 웃으며 말하죠. 엄마, 이번 학기에 강의가 너무 많네요. 다음에 꼭 갈게요. 아이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늘 차가운 화면과 통장 계좌를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준비하고 치우는 건 오롯이 제 몫입니다.
냉장고엔 음식이 가득하고 전기포트엔 따뜻한 물이 끓고 있지만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적막합니다. 며칠 전 이웃집 박씨 할머니가 지나가다 혼자 창틀을 닦는 제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하더군요. 아들 셋이 다 그렇게 잘났다면서 왜 이런 힘든 일을 직접 하세요? 저는 그저 운동 삼아 하는 거예요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고 난 뒤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아이들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고 삶의 무게가 있다는 걸 잘 아니까요. 하지만 늙어가며 느끼는 이 외로움은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곁에서 함께 밥 한 끼 먹어줄 자식을 대신할 수는 없더군요. 예전에는 자식이 높이 날고 멀리 가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보니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그저 누군가 곁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제 잔소리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성취가 아무리 커도 부모의 노년이 느끼는 마음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추웠던 어느 날 오후였죠. 점심을 먹고 남편은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으며 단지 내 산책로 좀 걷고 올게. 햇볕을 좀 쬐어야 뼈가 튼튼해진대 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내일 쓸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최 선생님 댁이죠. 선생님이 단지 화단 근처에서 미끄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 불렀으니까 얼른 내려오세요. 손이 덜덜 떨려 물바가지를 바닥에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물을 닦을 새도 없이 겉옷 하나만 걸치고 핸드폰을 챙겨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화단 옆 정자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오른쪽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시내 대형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고관절이 심하게 어긋나서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빠를수록 좋다고요. 하지만 입원비와 수술비, 선납금으로 400만 원을 먼저 결제해야 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큰아들이 매달 돈을 보내주는 통장 카드였습니다. 엊그제 입금이 되었으니 잔액은 충분할 거라 계산하며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하니 주변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었죠. 엄마, 저 지금 중요한 컨퍼런스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그러고는 바로 끊겼습니다. 둘째 민호에게 걸었습니다. 엄마, 일단 이번 수속부터 밟으세요. 돈 모자라면 제가 더 보낼게요. 지금 일본 업체랑 큰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라 다 끝나면 바로 갈게요. 막내 민수는 여유로운 말투였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에 지도하는 박사 과정 애들 논문 지도가 급해서 연구실을 비울 수가 없네요.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이따가 수술 후 재활에 좋은 거랑 주의사항 알아봐서 연락드릴게요. 세 통의 전화를 마치고 나니 머릿속이 윙울리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았는데 그제야 제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발은 짝짝이로 신겨져 있었고 양말도 신지 않은 발치 한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은 슬픔이라기보다 뼈저린 고독이었습니다. 어르신, 도움이 필요하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윗집 사는 지은 씨였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죠. 퇴근길에 사복 차림으로
저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민망한 마음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 최 선생님이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 수속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 씨는 더 묻지도 않고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가져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수속 다 도와드릴게요.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그날 오후 지은 씨는 입원 수속부터 병실 배정, 수납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 챙겨오지 못한 돋보기 안경까지 약국에서 사다 주더군요. 최 선생님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어르신도 기운 차리셔야죠. 오늘 밤은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은 씨는 병실 침상을 정리해주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라도 하나 사다 주며 저를 달랬습니다. 면발은 짰지만 눈물은 더 짰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피 섞인 아들보다 남의 집딸이 더 살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남편의 수술은 다음 날 오후로 잡혔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일찍 와서 수술은 잘 될 것이고 회복 가능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다만 고령이라 회복 기간이 적어도 석 달은 걸릴 것이고 재활 치료가 관건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 검소하게 사느라 간병인을 써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있는데 수술 직후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죠. 병실 창밖을 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지은 씨가 들어왔습니다. 보온 도시락을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요. 어르신, 점심 못 드셨죠? 제가 소고기 무국 끓여왔어요. 부드러워서 두 분 다 드시기 좋을 거예요. 멍하니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을 보니 콧날이 다시 시큰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은 씨는 거의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퇴근하면 가장 먼저 병실에 들러 약을 체크해주고 남편의 몸을 닦아주거나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제 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르신, 저 사실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두 분 뵙고 있으면 제게도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런 모습이었겠다 싶어요. 지은 씨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옮긴 날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새 아들은 이번엔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각자 가족들과 여행을 갔거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겠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적엔 그랬으니까요. 효도라는 것이 마음만 있다고 해서 늘 곁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과 빨간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맛있는 거 사드세요. 명절인데 너무 썰렁하면 안 되잖아요. 봉투를 받아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은 취직한 이후로 매년 거액의 용돈을 보내주었지만 지은 씨가 정성껏 접어 건네니 작은 봉투만큼 제 마음을 따뜻하게 적신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재활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근육을 늘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며 걸음마를 배우는데 식은땀을 뻘뻘 흘리더군요. 저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붕대 매는 법조차 서툴렀습니다. 그때마다 지은 씨가 구세주처럼 나타났습니다. 최 선생님, 각도가 틀렸어요. 자, 제 구호에 맞춰서 하나, 둘, 셋. 어르신, 겁내지 마세요. 잘하고 계세요. 지은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이 사람이 우리 아들들보다 낫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쩜 이리 정성일까?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석 달 뒤 남편은 휠체어 없이도 몇 걸음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다고 칭찬했죠. 저는 그게 다 지은 씨 덕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퇴원하고 목동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지은 씨는 자주 들렀습니다.
국을 끓여오기도 하고 가스레인지를 점검해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저 베란다에 앉아 우리와 함께 햇볕을 쬐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제 지은 씨를 우리 딸인 줄 압니다. 누군가 저분 따님이세요? 라고 물으면 저와 남편은 서로를 쳐다보며 미소 지을 뿐입니다. 마음속으론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일요일 오후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거실에서 지은 씨가 가져온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남편이 불쑥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일산에 비어있는 아파트 말이야. 세입자 나갔지?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남편이 지은 씨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 씨, 우리가 상의를 좀 해봤는데 그 아파트를 지은 씨에게 주고 싶어. 지은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거절했습니다. 어르신, 절대 안 돼요. 그게 어떤 재산인데 저한테 주시나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남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허 웃었습니다. 자격이라니. 지은 씨는 우리 새 아들보다 더 자식 같았네. 이건 우리가 충동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야.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결국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산 아파트 명의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그냥 우리 인생의 마지막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류 절차가 끝나고 며칠 뒤 큰아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훨씬 높더군요. 엄마, 일산 아파트를 남한테 주셨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 간호사라는 여자한테요? 제정신이세요? 말대답할 틈도 없이 둘째 민호의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아파트 처분을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하셨어요? 지은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곧이어 막내 민수도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형한테 들었어요. 진짜예요? 어떻게 아파트를 생판 남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이틀 뒤 새 아들이 이례적으로 우리 집 거실에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얼굴엔 하나같이 불만과 의심이 가득했죠. 엄마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집안 재산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면 어떡합니까? 큰아들 민우가 질책 섞인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남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으세요? 그 여자가 아파트 노리고 접근한 게 뻔하잖아요. 둘째 민호가 거칠게 거들었습니다. 막내 민수는 구석에서 인상을 쓰며 한숨만 내쉬었죠.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에 데려다주고 공부를 가르치던 그 어린 아들들이 이제는 법관이라도 된 양부모 앞에 서서 따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지은 씨가 남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친척도 아니고 피도 안 섞였는데 남이지 누굽니까? 민우의 말에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동안 모아두었던 병원비, 영수증, 휠체어 영수증, 그리고 지은 씨가 써준 손편지들을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너희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준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물어본 적 있니? 남편이 수술받고 병원에 누워있던 그 20여 일 동안 말이다. 저는 둘째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약값이 충분하냐고 물었지. 하지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병원비를 수납하고 휠체어를 밀어준 건 나 혼자였다. 아니, 지은 씨가 없었다면 난 쓰러졌을 거다. 그리고 막내 민수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수술 후 주의사항을 장문으로 보내줬지. 난 노안이라 그 작은 글씨를 읽지도 못한다. 지은 씨가 하나하나 읽어주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어. 남편도 허리를 펴고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쉬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누가 곁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은 씨는 피는 안 섞였어도 진심을 다했다. 우린 그 진심을 느꼈고 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불효자도 아니죠. 단지 자기들의 바쁜 일상에 갇혀 돈을 보내주는 것이 효도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따뜻한 국 한 그릇, 그리고 내가 곁에 있을게요 라는 말 한마디라는 걸 잊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거실은 지독하게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지만 저와 남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라고요. 그 소동 이후 아들들에게는 확실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여전히 캐나다에 있지만 이제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영상 통화를 겁니다. 단순히 안부만 묻는 게 아니라 제 수다를 들어주고 손녀딸을 화면 앞에 불러 할머니라고 부르게 하죠. 둘째 민호는 주말마다 차를 몰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설거지도 돕고 전등도 갈아줍니다. 막내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은 반차를 내고 남편의 재활센터에 동행합니다. 제자들을 데려와 휠체어를 밀게 하며 사회봉사훈련이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하죠. 자식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그들이 정말 불효자여서가 아니라 효도를 그저 수행해야 할 과제로만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되돌릴 수 없고 한번 벌어진 감정의 틈은 단번에 메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베란다에 앉아 멍하니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두 잔을 내밀자 그가 불쑥 말하더군요. 여보, 사실 그동안 가장 무서웠던 건 몸이 아픈 게 아니었어. 우리가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지. 그 말을 듣는데 다시 콧날이 찡해졌습니다. 맞습니다. 한때 우리는 정말 우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겐 지은 씨가 있으니까요. 지은 씨는 얼마 전 소방관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살고 있죠. 신혼이라 바쁠 텐데도 여전히 우리를 살뜰히 챙깁니다. 어르신, 저 오늘 야간 근무라 저녁 미리 해뒀어요. 데워 드시기만 하세요. 입버릇처럼 말하진 않지만 지은 씨가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가끔 남편과 함께 올라와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떨 때면 우리 노부부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얼마 전 저녁 설거지를 하던 지은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임신했어요. 이제 2달 됐대요. 저는 깜짝 놀라 지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고,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드디어 네가 엄마가 되는구나. 그날 밤 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은 씨의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 올라와 제게 할머니라고 부르는 상상을 했거든요. 눈물이 맺혔지만 마음은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자식들의 빈자리를 느끼며 상처받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친딸보다 더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건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베란다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며 하늘을 봅니다. 우리 세대는 젊을 때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 잘 키우는 것만이 정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자식 번듯하게 키우면 노후는 보장된다는 공식만 믿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노년에 기댈 곳은 자식의 학위나 연봉, SNS에 올린 효도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요. 정말 기댈 수 있는 건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내 앞에 나타나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어주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효도의 방식이 있었을 테니까요. 다만 우리 사이가 연락은 하지만 자주 보기는 힘든 사이가 되어버린 것뿐입니다. 뒤늦게 찾아오는 그들의 방문이 고맙긴 하지만 일상이라기보다 보상처럼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은 씨는 다릅니다. 피는 안 섞였고 약속한 적도 없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라고요. 이제 저와 남편은
평온한 나날을 보냅니다. 적게 먹고 적게 쓰지만 매일 따뜻한 국이 있고 대화할 상대가 있으며 문을 열면 반겨줄 사람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화롭습니다. 지은 씨의 아이가 태어난 뒤 우리는 그 아이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뗀 말은 할머니였습니다. 지은 씨의 친정엄마가 아닌 바로 저를 향한 부름이었죠. 그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가슴은 따뜻한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엔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곁에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가족들이 가득한데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함께할 줄 알았던 자식들은 정기적인 안부 전화에 그치고 스쳐 지나갈 줄 알았던 타인이 가장 취약한 순간 내 손을 잡아주는 인생의 아이러니,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통장 잔고도 자식의 박사학위도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밥을 먹어줄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줄 사람 한 명입니다. 하늘은 가끔 공평한 것 같습니다. 간절했던 인연은 옅어지기도 하지만 생각지 못한 선의와 동행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거대한 나무가 되기도 하니까요. 저의 지금 행복은 그 나무 아래서 부는 바람과 노을, 그리고 완벽하진 않아도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식이 아무리 성공해도 노년의 가장 믿음직한 기둥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끔은 병상에서 죽 한 그릇을 떠먹여주고 외로울 때 밤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자식이 아닌 우연히 만난 타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진심으로 돌봐줄 누군가의 관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진심을 다해 곁을 지켜준 타인에게 아파트를 선물하는 결정에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재산은 자식에게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진솔한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